안녕하세요. 황소고직 시어머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30대 후반 가정주부예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첫 직장은 직원이 8명인 소기업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격리로 일했어요. 그 이후로도 직장만 조금씩 달라질 뿐 직업 자체가 크게 변하는 일은 없었네요. 생활이 나아지면 늦게라도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도 이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는 결국 2년 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역시 성취하는 몸으로 생활비라도 버시겠다며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시다 쓰러지셨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네요.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어요.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증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좋은 강연이나 수업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가의 강의를 듣게 되었지요. 지역구청에서 문화수업의 일환으로 온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다소 상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빛과 위풍당당한 자세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 남짓한 강연이 끝나고 인근 서점에 잠깐 들려서 책 구경을 하다 보니 허기가 지더라고요. 근처에서 간단히 욕이나 하고 갈까라는 생각에 근처 떡볶이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좀 전까지 제 앞에서 강의를 하던 그 사람도 그곳에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사실 그는 제가 거기 있었는 줄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을 누구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길래 좀 전에 강연 잘 들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지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 들어줘서 감사하다며 괜찮으시면 여기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나 마찬가지였네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인이었던 그는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그를 만나본 제 친구들은 다 백마탄 왕자님이 따로 없다며 절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의 완벽한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만 느껴지기도 했었지요. 아무튼 한 번은 그런 그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참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가서 하버드까지 나올 정도면 집이 잘 사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외도로 진작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셨대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식당에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기 하나 잘 키워보시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보니 기대도 크시고 욕심도 많으시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기대와 욕심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지요. 그와 연인이 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여름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마침 기다리던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조금은 쌀쌀맞은 목소리를 가지신 중년의 여인에게 걸려온 전화더라고요. 박성훈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라고 묻길래 누구시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나 박성훈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순간 깜짝 놀라고 긴장한 탓에 지금도 정확히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던 일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귀 밑에서 찰랑거리는 검은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신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성격이 세고 깐깐하다는 느낌을 풍기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뭘 마시겠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종업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하시더군요. 그리고 커피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가씨,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할게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멋있지요? 키 크고 인물 좋지, 학벌 좋지. 게다가 아들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데 듣자 하니 아가씨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의 경리라면서요. 사람이 매사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요. 양심을 지켜야지요. 내가 더한 말은 하고 싶지 않네요. 이쯤이면 알아듣겠지요? 라고 말하시고는 결국은 우리 아들 옆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사실 가끔 드라마처럼 어느 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에게 돈봉투라도 던지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런데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냉랭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면서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가씨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잘 알아들었다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라며 저에게 예의를 차리시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현실이 좀 파악이 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연락해 회사 근처 포장마차로 와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와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었고 솔직히 단 한 번도 잠자리조차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가 몇 번이고 원했었고 저 역시 그에게 저를 맡기고 싶은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쉽게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났던 그날만큼은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기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닭발과 소주를 시켜놓고 한 잔 두 잔 홀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끝냈을 무렵 그가 도착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 그는 크게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담긴 그의 눈빛을 보니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호텔로 향했고 저는 그에게 밤새도록 몇 번이고 위로를 받았네요. 비록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어머님과의 만남 이후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와 만나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의 회사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혹시 싫어할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삘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튿날 그가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섭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단 한 번의 한숨을 내쉬시는 것 말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희에게 아이 먼저 낳고 식을 올리도록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저는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며 잘하겠다고 눈물로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도 이제 내 식구라 생각할 테니 지난달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소리는 잊어버려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관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어머님이 날 문전박대하시면 어쩌지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제게 바깥 생활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니까 일단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쓸쓸하고 외로워서 싫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여기서 애도 낳고 계속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의외라는 눈빛으로 절 보시더니 편할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남편 말이 제가 진통을 너무 오래 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시더래요. 힘들어서 어쩌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뭔가 찡하더라고요. 저는 막연히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고 안 예뻐하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회복실로 돌아온 저에게 어머님은 그저 고생했다며 수고했다며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얼마 뒤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훈 씨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사냐면서 하루빨리 나와 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전하신 성격은 아니셨지만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다만 손녀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더라고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 몰두했으면 하는 남편의 바람으로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순탄한 하루하루가 흘러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의 사업은 안정세에 들어섰고 딸아이도 벌써 9살이었지요. 하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전화 안 받고 뭐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정말 찝찝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는데 저와 어머님은 큰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네요. 강남경찰서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요 근래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일 좀 줄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만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 이번 것만 따내면 정말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도 걸러가면서 회사 일에 매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허무하게도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있었던 탓에 발견도 늦어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근하게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가볼 걸, 그때 전화라도 걸어볼 걸,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죽게 만든 게 나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번 그 생각에 도달하니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이 괴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잔인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손발만 덜덜 떨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으니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흔드시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어머님께 소식을 알렸고 어머님은 얘기를 듣자마자 졸도하셨어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어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병원이었지요. 그렇게 남편을 허망하게 보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어머님은 기력 없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죽을 끓여서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여니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을 품에 안으시곤 오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좀 하시라고 하자 저를 노려보시더니 대뜸 죽그릇을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셨어요. 네 남편 죽었는데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면서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네가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라며 저를 방문 밖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며칠이고 당하자 저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버겁고 남편이 그립고 다행인 건 어머님이 손녀를 귀여워해 주셨으니까 손녀를 모른 척 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입안에 쏟아붓고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나려 했었네요. 흰 빛이 보이고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서 옆을 보니 제 딸과 어머님이 제 옆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외출해서 돌아오셨던 어머님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시곤 바로 구급차를 부르셨나 봐요.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는데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요. 그 당시 제가 열흘 가까이 거의 물밖에 못 삼켰었거든요. 정말 쌀 한 톨 먹는 것도 일만 하다 갑자기 떠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하며 냈지요. 인근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시간이 나면 근처 식당에서 한두 시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죽으면서 딸아이 앞으로 얼마간의 지분을 남겨주긴 했었지만 그건 딸아이 것이고 그걸로 당장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모처럼 밖에서 식사나 하자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나간 곳에는 웬 남자가 한 명 나와 있더라고요. 세무사라는 그 남자는 저처럼 아내랑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소개팅을 주선하신 거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다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지금 저를 쫓아내시려는 거냐고 묻자 너는 그렇게 좋은 남자 소개해줬으면 고맙습니다는 못할 망정 왜 승질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좋은 남자 소개해달라고 했냐고 하자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역성을 내시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과 딸은 백화점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누르더라고요. 계속 틀려가면서요. 혹시 도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폰으로 현관을 내다보니 어머님이신 거예요. 놀라서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는 왜 이렇게 틀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만 계시고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께 가영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어머님이 가영이를 왜 나한테 묻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어머님이 가셨던 백화점으로 뛰어가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니 다행히도 가영이가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집에 와서도 한참이나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영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어머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시고는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나 보다 짐작만 했을 뿐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며칠 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저는 어머님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진단서와 약봉투였지요. 얼마 전부터 뭘 챙겨 드시길래 뭐냐고 여쭈니 영양제라고 하셨었는데 진단서를 보니 노인 성치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보이신 이상한 행동들은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었던 거지요.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어머님의 변화도 빨리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어찌나 바보 같고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 약봉지를 옷장 바닥 구석에 밀어넣어 숨겨두셨더라고요. 어머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저도 그 자리에 다시 넣어놓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 연극이 시작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별일 없으신가 하고 어머님 방에 갔더니 소변으로 이불이 흥건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 쏟으셨어요? 라고 말하곤 조용히 그 이불을 가지고 나와 세탁기에 넣었어요. 돌아가는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은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러 개의 결혼회사 전단지를 꺼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어머님,
남자친구 필요하세요? 하고 여쭙자 내가 아니고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집 나가라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저를 못 내쫓아서 안달이시냐고 그러자 만사 귀찮으니까 너도 가영이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곤 아무데도 안 갈 거라고. 여기서 천년만년 어머님이랑 살 거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또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면 저도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올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제서야 흐느끼시며 내가 치매라는데 더 아파지면 네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너 내보내고 요양원에 가려고 하니까 가영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너를 붙잡으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약한 말씀은 하지 마시라며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더군요. 한 번은 어머님이 방에 계신 걸 확인하곤 안심하고 부엌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어머님을 찾기 위해 무작정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동네를 샅샅이 살폈으나 찾을 수가 없었지요. 평소에 아들 보러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에 혹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계신가 싶어 가보니 버스비가 없다고 승차를 거절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루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장롱이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러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는 장롱이 돌겠냐며 함께 장롱을 만져보고 어머님을 장롱에 기대어 서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믿지를 못하시더군요. 저에게 장롱 좀 못 돌게 하라고 조르기 시작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장롱을 가지고 이리저리 말 그대로 생쇼를 해가며 어머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점점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하루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레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딸이었지요. 사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다라고만 들었던 그 누나였어요. 건너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산이 탐나서 온 것 같다고 동네 이웃들이 수근거리더군요. 신우는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고 이 집은 팔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친딸이 나타나서 저러니 제가 뭐라고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께 자주 찾아뵙겠다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게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보며 신우는 엄마도 적당히 하라며 요양원 가면 밥도 잘 주고 사람들도 잘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죽었을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아파트 판돈 챙기려고 나타난 신우가 정말이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어머님은 신우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돌아 누워 계신 어머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곤 울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렇겠지요. 거의 10년도 넘게 연락도 없던 딸이 오자마자 엄마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낼 궁리만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프셨겠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내시고는 얼른 어디 좀 다녀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 곳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다 준비해 두었다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켜서 저희를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파트 명의를 양도해 주시려고 하시더군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재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못 받는다고 제가 한사코 사양하자 내 정신이 맑을 때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받아서 가영이 키우는데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쫓아오기 전에 끝내자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서두르시는 어머님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은 이거 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새 인생 살라고 또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명의 이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왔더라고요.
신우는 어머님께 얼른 짐 싸라고 다그치면서 자기가 좋은 요양원 다 알아놨다면서 아파트 문서는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이리저리 난리더군요. 묵묵히 짐을 싸시는 어머님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 앞을 막아서곤 신우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어머님한테도 짐 싸지 마시라고 했지요. 어머님이랑 저 친모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신다고요. 어머님 절대 아무데도 못 가신다고 안 보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효분한내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어머님을 째려보더군요. 빨리 짐 안 싸고 뭐 하냐고 어머님을 재촉하자 어머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곤 폭발한 저는 결국 신우에게 너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 동생 죽었을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년이 이제 와서 어머님 고려장 시키려고 그러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신우는 욕을 하면서 일단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껴안고는 어머님 저 두고 아무데도 가지 마시라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아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신우는 요즘도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전화로 온갖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 혼자 바빠요. 하지만 저와 어머님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고 평화롭네요. 평소에도 유튜브에서 사연 듣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것도 듣고 계신가요? 어머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들으면 서운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제 친정엄마는 어머님이나 마찬가지세요. 제 힘 닿는 데까지 효도하며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